최초의 만원경은 갈릴레이사에서 출시합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조합된 만원경입니다. 광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오는 빛은 위로, 아래에서 오는 빛은 아래로 가서 정립상, 물체가 똑바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뒤 케플러사에서도 만원경을 출시합니다. 볼록 렌즈 두 개를 조합한 형태입니다. 광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오는 빛은 아래로, 아래에서 오는 빛은 위로 가서 도립상,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 모두 광축에 나란히 들어오는 빛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갈릴레이식은 광축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은 분산을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 즉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케플러식은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도 초점을 맺습니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시야 차이 때문에 갈릴레이사는 쇠퇴하고 케플러식이 만원경 업계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만원경을 사용하면서 점점 개발해 나가는데 왠지 만원경으로 관측한 대상이 퍼렇게 번져 보이거나 뻘겋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자 케플러사에서 원인 파악에 들어갑니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좌측으로 파란색이, 우측으로 빨간색이 번져 보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프리즘에서 찾았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7가지 색깔로 분산이 되는데 이것은 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굴절 만원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한 점에서 모이지 않고 분산이 되어 모입니다. 문제의 사진은 빛의 분산으로 인해 빨간색 달사진과 정상적인 달사진, 파란색 달사진이 겹쳐 보이면서 만든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색수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색깔색, 고들수, 차이차, 색깔을 거두어 모으는데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색수차의 범위가 넓을수록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 보이는 듯한 흐릿한 영상을 만듭니다. 넓은 범위의 색수차는 이미지의 품질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색수차의 범위는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고 굴절률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구경을 작게 하고 굴절률을 낮게 하면 색수차의 범위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색수차를 못 느끼는 안정적인 관측을 원하신다면 f수를 50 이상으로 하십시오. 자, 그럼 f수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원경의 초점거리를 만원경의 구경, 즉 대물렌즈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초점거리까지 대물렌즈가 10개 들어가니까 f수가 10인 만원경입니다. f수만 알아도 만원경이 어느 정도 길이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f수 10이면 만원경의 외형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케플러사가 말하는 f수 50은 어느 정도일까요? 와, 너무 기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색수차를 줄이기 위해 f수 50을 넘는 더 기다란 만원경을 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별을 추적 관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걸어놓고 재수 좋은 날 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 길어진 만원경 때문에 불만이 쏟아지자 모든 분야에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오지랖 넓으신 우리 유턴 형님께서 그깟 색수차 내가 해결해주마 하고 나오십니다. 빛은 굴절되면서 색수차가 발생하지만 반사되면서는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반사 만원경을 만드십니다. 만원경의 내부로 들어온 빛이 거울 역할하는 반사 주경에 반사되는 구조입니다. 케플러사의 렌즈와 비교해보면 렌즈는 빛을 투과시켜 굴절시켜야 하므로 빛이 잘 투과하는 재질, 즉 유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로는 크게 만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유리 자체의 중량으로 깨지거나 초점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반사 만원경은 반사만 시키면 되므로 금속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은 유리보다 단단하므로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렌즈는 양쪽 면을 깎아야 하는데 반사는 한쪽 면만 깎으면 됩니다. 뉴턴사가 내놓은 저가의 대구경 제작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케플러사의 독점은 끝납니다. 하지만 반사만원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 반사만원경을 만들기에는 성공은 했지만 관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관측은 거의 불가능했죠. 이 문제를 카세그레인이 해결합니다. 반사만원경의 반사 중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관측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반사만원경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인 관측 위치를 확보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으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제작이 어려워 외면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파워 유저가 와, 이 방식 열나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붐일자 뉴턴사에서는 같은 반사 방식인데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하면서 인수합병을 제안합니다. 인수합병에 동의한 카세그레인사는 뉴턴사와 합병하고 합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실직자가 됩니다. 19세기 들어 세 회사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바뀝니다. 케플러사는 굴절계, 뉴턴 카세그레인사는 반사계, 그리고 카세그레인사에서 합병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복합계를 만듭니다. 굴절계를 살펴보면 1733년에 굴절율이 서로 다른 두 장의 유리를 이용해 두 가지 파장을 일치시킨 색지움 렌즈가 개발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만 듣다가 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이야기죠.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범위가 넓지만 파장수 550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색이나 파장이나 같은 뜻이고 파장이 좀 더 디테일한 뜻을 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 위치로 오면서 대충 봐도 색수차의 범위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색지움 렌즈를 좀 더 개량하여 세 가지 파장을 일치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분이 등장하니 바로 에른스트 아베라는 분입니다. 첫인상만 딱 봐도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만 내세우게 생기셨죠. 예, 첫인상처럼 엄청난 조건을 내세웁니다. 저런 렌즈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 토마스 백이라는 분이 나서서 아포렌즈의 정의를 완화시킵니다. 아베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매우 깨끗한 상을 볼 수 있다 라고 다시 정의한 거죠. 아포렌즈는 지금까지 제작된 렌즈 중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그 성능만큼이나 매우 고가의 렌즈입니다. 앞서 아포렌즈 개발에 찬물을 끼얹은 아베라는 분의 말을 무시 못한 이유는 광학계에서 그분의 파워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형석을 이용한 최초의 렌즈를 만드셨는데 그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현미의 업계를 독점했습니다. 그 형석을 재료로 렌즈를 만들었더니 기존의 렌즈보다 색수차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렌즈를 초저분산 렌즈, ED 렌즈라고 합니다. 그 ED 렌즈보다 색수차가 더 줄어든 SD 렌즈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딴 아베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색수차가 얼마나 제거됐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아베 지수가 80 이상일 때 이 렌즈를 ED 렌즈라고 부릅니다. 90 이상이면 SD 렌즈라고 부릅니다. 천연 형속으로 렌즈를 만들 경우 아베 지수는 95.4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 형석은 너무 약해서 가공 중에 조그마한 실수로도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심할 경우에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공 형석입니다. 천연 형석과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가공하기가 쉬워서 지금은 거의 인공 형석을 사용합니다. FPL53이라는 건 일본 오하라 광학에서 만든 인공 형석이고 미국, 유럽, 러시아 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렌즈가 한 장인 것을 1군 1매 또는 싱글렛이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렌즈 2개가 붙어 있으면 1군 2매 방식 또는 더블릿, 렌즈 3개가 붙어 있으면 1군 3매 방식 또는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렌즈 구성은 다양합니다. 5장이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으면 5군 5매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렌즈의 구성만 봐도 어느 정도 급인지 대충 알 수 있는데, 한 장이면 이건 ED나 SD급이구나, 2장이면 아크로매틱 렌즈거나 세미 아포겠구나, 3장이면 아포크로매틱 렌즈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군 2매에서도 ED나 SD급이 출시되는 메이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굴절 많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892년에 만들어진 여키스 천문대입니다. 지름 1020mm, 1m급. 역시 유리라는 재질의 한계 때문인지 렌즈 지름이 1m급이 끝입니다.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더 큰 것도 가능하겠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렌즈는 빛의 반사율이 8%였습니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수치는 92% 정도였죠. 19세기 들어 개발된 코팅 기술의 개발로 빛의 투과율을 99.6%까지 끌어올립니다. 대단한 발전이었지만 이 코팅 기술은 반사계에도 적용됩니다. 렌즈의 투과율은 7.6% 발전하였지만 반사경의 반사율은 몇십 프로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코팅 기술은 반사계에 더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먼저 100%에 도달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더 밝게 보이느냐 이기 때문이죠. 영국 오리온사의 반사경은 97%까지 반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반사경은 대개 약 90% 정도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율이 좋아지고 기술의 발달로 반사경의 정밀도가 높아져 상이 밝고 또렷하게 보이자 몇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굴절계에서 겪었던 색수차의 홍역이 반사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반사계에서는 이미 많은 유저를 확보한 카메라계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이런 수차가 나타날 수 있으니 반사경을 제작할 때 주의하라 하고 공지를 띄웁니다. 바로 자이델 오수차입니다. 여기서는 학문적 수준을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그 수준으로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너무 어렵죠. 자이델 오수차, 구면수차, 해성형 수차, 비점수차, 상면만곡, 왜곡 이 5가지입니다. 해성수차는 해성을 뜻하는 영어 코마라고도 많이 부르므로 코마 수차로 바꾸겠습니다. 이 수차란 에러나 버그 같은 개념입니다. 먼저 구면수차, 렌즈나 반사경을 구면은 3차원이니까 2차원으로 바꾸면 원이 되겠죠. 렌즈나 반사경을 원형으로 만들면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초점에서 점점 멀어져서 상이 맺힌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초점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멀어지는 초점을 한 곳에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반사경면을 조금씩 더 깎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깎아서 보니까 이건 포물면이 되네요.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 포물선 모양으로 깎아야 그래야 초점이 한 군데서 모이는군요. 그래서 구면이 아니다는 뜻의 비구면 렌즈다, 포물면 렌즈다 이런 말들이 만원경 카탈로그에 자주 등장하나 봅니다. 구면 수차는 반사경이나 렌즈를 구면으로 깎으면
초점이 모이지 않고 분산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점을 맺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려면 렌즈나 반사경을 비구면으로 깎아야 합니다. 자이들 5수차 중 다른 수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차입니다. 구면 수차로 유명한 것은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에 띄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사에서는 반사경을 제작하는 회사에 제작 당시 사용된 기계를 모두 보관하도록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디서 틀렸나를 조사해 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반사경이 얼마나 깎였나를 측정하는 계측기에 1.3mm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사경의 가장자리 부분이 2.2 마이크로미터가 더 깎인 것입니다. 원래의 세력에는 완벽한 포물면이지만 2.2 마이크로미터가 더 깎여서 구면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구면 수차를 제거한 뒤 사진입니다. 선명하죠? 구면 수차는 이미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전체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코마 수차입니다.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이 모두 초점에 맺히는 비구면 반사경입니다. 그런데 광축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은 초점을 맺지 못합니다. 초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점점 커 보입니다. 이 초점이 맞게 되면 별상이 점으로 보이지만 초점이 안 맞았을 때는 뿌연 원으로 보이는 경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자, 그래서 혜성의 꼬리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굴절률이 매우 높은 돋보기 렌즈입니다. 자, 태양의 이 수직으로 하자 초점이 맺혔습니다. 이제 좀 기울여 보면 혜성의 꼬리 같은 게 보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렌즈를 또 기울이면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이면 예, 혜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혜성을 뜻하는 코마 수차입니다. 코마 수차란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온 상이 혜성 모양으로 번져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 코마 수차는 이미지 중심에서는 안 나타나고 외곽에서만 나타납니다. 광축과 비스듬하게 들어와야 코마 수차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코마 수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소로 하는 방법은 반사경을 구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면으로 만들면 초점을 중심으로 정확히는 안 모이지만 45도로 퍼져가지는 않죠. 그림상에서는 구면일 경우에도 코마 수차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되게 그린 것입니다. 구면일 경우 코마 수차는 1차 함수의 형태이고 비구면일 경우 코마 수차는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의 값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면경을 사용하면 구면 수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코마 수차를 작게 하려면 구면 수차가 생기고 구면 수차를 작게 하려면 코마 수차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구면, 즉 원과 비구면, 즉 포물면의 차이를 줄여야겠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원의 지름을 넓히는 것입니다. 원의 지름이 넓을수록 그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림에서 빨간 막대 부분이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거리를 길게 할수록 코마 수차와 구면 수차의 풍선 효과가 줄어듭니다. 또 코마 수차는 잎사각에 대해서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잎사각이 작을수록 코마 수차는 자갈입니다. 잎사각을 작게 하려면 구경을 작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구경을 작게 하고 초점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면 수차와 코마 수차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색수차를 줄이는 방법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망원경은 구경을 줄이고 초점거리를 멀게 할수록 색수차, 구면수차, 코마수차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구경의 짧은 초점의 망원경은 태생적으로 많은 수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수차를 없애기 위해 오늘도 렌즈 개발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에서 이야기한 아포 렌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멀리 떨어진 파장의 입체대의 초점거리가 일치하고 가시광선에서 세 개의 멀리 떨어진 파장이라면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초점거리가 일치한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포 렌즈입니다. 두 개의 멀리 떨어진 파장의 입체대, 두 개의 멀리 떨어진 파장이라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가시광선의 처음과 끝부분이 되겠죠. 가시광선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구면 수차와 코마 수차가 보정된 렌즈라는 이야기인데, 아베 역시도 전체 가시광선 영역에서 구면 수차와 코마 수차를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두 개의 파장이라고 제한을 둔 겁니다. 이 두 부분에서 코마 수차와 구면 수차가 보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렌즈들도 이 정의를 충족하는 렌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렌즈 개발자들에게 세 가지 파장을 일치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네 가지, 다섯 가지 색도 쉽게 일치시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빛을 세 번 또는 그 이상 굴절시키면 각각의 색별로 구면 수차와 코마 수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구면 수차와 코마 수차를 억제하는 게 렌즈 설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토마스 백은 세 개의 파장이 일치하고 구면 수차 보정까지는 아베의 정의와 같고, 본문에선 빠졌는데 파장수 550, 이 부분에서 코마 수차가 보정되면 현대의 아포 렌즈 정의를 만족한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쪽 끝에서 구면 수차를 보정하고 이 부분에서만 코마 수차를 보정하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아베의 정의보다는 쉽게 해결되겠죠. 이렇게만 해도 아베의 정의를 만족하는 렌즈와 이미지는 거의 같다는 계산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은 아포를 넘어서 슈퍼 아포, 하이퍼 아포까지 나왔지만 몇 가지 색을 일치시켰느냐 보다는 빛을 몇 차례 굴절시키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차를 얼마나 억제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차 억제에 실패한 하이퍼 아포보다는 수차를 적절히 억제한 아포 렌즈가 더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B점 수차입니다. 렌즈가 있는데 굴절율이 틀립니다. 빨간색은 굴절율이 높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굴절율이 낮습니다. 잘못 가공된 거죠? 가공 과정에서 파란색 부분을 더 깎았습니다. 이런 렌즈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굴절율이 높은 빨간색 렌즈는 이 정도에서 초점이 맺히겠고, 상대적으로 굴절율이 낮은 파란색 렌즈는 이 정도에서 초점이 맺히겠죠. 두 렌즈의 초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렌즈로 동그라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이 진행될 겁니다. 서로 다른 굴절율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상이 찌그러지겠죠.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 두 부분입니다. B점, 점이 아니다. 그럼 선이다.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차가 B점수차입니다. B점수차가 심한 반사경으로 별을 보면 초점이 맞지 않고, 또 초점을 다시 조정하면 좌우로 길어졌다가 다시 상하로 길어지는 현상을 반복합니다. 바로 초점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B 사진을 보면 수직으로는 초점이 맞았는데 수평으로는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다시 조절하면 A 사진처럼 됩니다. 수평으로는 초점이 맞았는데 수직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거죠. 바로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맨 위에 정상적인 초점은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B점수차입니다. 상면 망고, 앞에서 얘기해 본 그 케플러 만원경을 보면 초점이 원형으로 맺히죠. 그래서 평면인 필름이나 CCD에서는 중심은 초점이 맞는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초점이 안 맞아서 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름을 휘어지게 장착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상면 망곡, 상이 면으로 안 맺히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맺힌다 는 게 상면 망곡입니다.
마지막 왜곡입니다. 왜곡은 일정 거리 내에서 물체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보이는 현상인데요. 초점 거리가 무한대인 우리 만원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수차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정리하면 구면 수차는 별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코마 수차는 외곽 방향으로 별상이 늘어집니다. 비점 수차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렌즈를 예로 든 것이고 정상적인 렌즈에서도 비점 수차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렌즈의 동시면 방향으로 별상이 늘어집니다. 사진일 경우 삼면 만곡에 의해 외곽으로 갈수록 별상이 커집니다. 수차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비점 수차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눈으로 관측하는 방식을 안시라고 합니다. 안시의 경우 비점수차와 상면 만곡은 못 느낍니다. 우리 눈은 중심상만 자세히 보지 외곽상은 잘 못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진의 경우는 비점수차와 상면 만곡이 나타납니다. 외곽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목교님이 장미성원을 몽골에서 76mm 2D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의 위쪽을 보시면 별상이 중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늘어지는 것이 보이죠.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중심과 외곽만 보겠습니다. 확실히 중심상과 외곽상의 차이가 보이죠. 상면 만곡에 의해 별상이 부풀고 코마 수차에 의해 별상이 외곽 방향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천체 사진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중심선만 오려놓고 전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색수차, 자이델 오수차에 대해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면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대구경 단초점 만원경은 많은 수차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수차를 억제하면서 깨끗한 상을 보여주는 대구경 만원경은 굉장히 고가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최대의 반사 만원경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내지는 2020년에 완성 예정인 GMT 만원경입니다. 25m급. 지금까지 최대 공역 만원경은 대부분 카세그레인식의 리치크레티앙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흔히 RC라고도 하죠. 이 쌍곡면이라는 핵에 망측한 곡률을 가진 볼록 렌즈를 사용한 만원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되는 GMT는 그레고리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레고리식이 적응광학을 적용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적응광학이란 지구 대기 변화에 의한 왜곡을 실시간으로 제어해 주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처럼,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만환경처럼 선명한 하늘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어떤 하늘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한 복합기는 대구경, 단초점에 수차가 제거된 만원경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굴절기와 반사에 대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복합계에서 출시한 만원경을 굴절식과 반사식에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전통 카세그레인식입니다. 전통 카세그레인식은 포물면 반사 주경에 쌍곡면 부경을 가진 방식인데 쌍곡면은 곡률 변화가 심해서 제작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혀 새로운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외형상 대구경 단초점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수차 제거가 문제인데 일단 색수차는 반사경을 써서 제거했습니다. 색수차를 없애는 데는 반사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두 번째 코마 수차입니다. 코마 수차는 구면경을 써서 최소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면 수차만 남았습니다.
구면 수차는 보종판이라는 일종의 굴절 렌즈를 만안경 전면에 부착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파란색 빛을 보면 초점이 맞지가 않죠. 구면 수차가 발생합니다. 빨간색 빛은 초점에 일치합니다. 보종판으로 광로를 굴절시켜 구면 수차를 제거한 겁니다. 굴절시키면 색수차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굴절률이 아주 낮아서 색수차는 아주 조금 나타납니다. 관측이나 사진 촬영 시에도 색수차는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보종판의 추가로 구면 수차는 없었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반사식 만안경보다 냉각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냉각이란 반사식형 또는 대물렌즈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상해 일그러짐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외부 온도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실내에 있다가, 실내라면 온도가 한 24도 정도 되겠죠. 그러다 관측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면 외부는 한 영하 10도 정도라고 가정하죠. 나가자마자 바로 관측을 시작하면 상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 원인은 반사경의 외부는 외부 공기와 접촉해서 영하 10도가 되고 반사경 내부는 실내에 있던 온도 24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사경이 온도차에서 약간 뒤틀리게 되는데 이런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열 팽창률이 아주 작은 소재를 쓰는데 그래도 뒤틀림을 재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뒤틀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반사주경이나 대물렌즈가 외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여름에는 반대가 되겠죠. 실내 온도 20도, 외부 온도 한 30도 정도 될 테니까요. 냉각이라고 해서 차갑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식힌다 또는 온도를 일치시킨다, 뭐 이 정도 뜻입니다. 보통 반사 만안경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종판으로 밀폐 구조가 된 복합계 만안경은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굴절에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니까 그리 큰 단점은 아닙니다. 밀폐 구조가 주는 장점으로는 상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사에는 경통이 열려있는 구조이므로 경통 내부의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 공기의 움직임으로 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밀폐 구조는 냉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림 방식은 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장단점입니다. 보종판으로 인한 두 번째 장점은 반사 만안경에서 나타나는 스파이더에 의한 빛 갈라짐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사 만안경의 스파이더에 의해 회절 현상이 나타나서 별빛이 갈라지는 현상인데 스파이더의 십자 형태와 별빛의 갈라짐이 십자 형태로 일치하죠. 이 별빛이 갈라짐 현상을 줄여보려고 스파이더를 원형이나 곡선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뭐 그리 큰 효과는 없는 듯 합니다. 보종판에 추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반사경을 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사경차폐만 해도 한 3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사경차폐는 반사경의 빛을 차단하는 건데 이 사경차폐는 반사 만안경의 단점입니다. 뉴턴도 이 사경차폐를 최대한 줄인 결과가 지금의 반사 만안경입니다. 사경을 최대로 줄이려면 초점 부근에 반사경이 있으면 반사경의 면적이 최소가 되고 반사경의 차폐율이 최소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저반부가 만안경 내부로 들어와야 하므로 빛의 차단은 더욱 커집니다. 또 만안경의 길이를 줄여보겠다고 사경을 반사 주경 쪽으로 밀면 사경 차폐는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의 반사 만안경이 되었습니다. 또 사경 차폐는 콘트라스트를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콘트라스트라고 하면 명암의 구분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말하는데 사진의 좌측을 보면 굴절식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색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측은 반사식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굴절식에 비해 색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단순하게 사경에 의해 빛이 가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좀 더 큰 대구경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반사 만안경의 콘트라스트 저하는 빛의 회절 현상 때문입니다. 빛이 일직선으로 그냥 레이저 광선 같이 들어온다면 굴절식이나 반사식이나 콘트라스트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온다면 작은 각도로 퍼져서 가게 되죠. 사경에 의해 막힌 부분으로 주변의 빛들이 휘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이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콘트라스트의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자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광원 가까이 오면 손가락 그림자가 좀 번져 보이죠.
다시 한번 해봐도 네, 역시 번져 보입니다. 손가락 주변에 몇 개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반사만한 경우에서 사경차폐로 인해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면이 몇 차례 겹쳐 보이기 때문에 굴절식에 비해서 명암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차폐가 30%가 넘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반사경을 줄여야 하는데 반사경을 줄이면 초점거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사경을 볼록 렌즈로 만들어서 반사각을 낮게 해야 되는데 공률을 깎는 볼록 렌즈 이름으로 부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경을 줄이는 한계는 구경 대비 약 10% 정도입니다. 그 이하로 줄이게 되면 수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많이 굴절시킬수록 수차가 발생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경을 작게 해서 초점거리가 굉장히 긴 장초점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사는 F6, 그러니까 반사 중형하고 초점 사이에 반사 중형이 6개 들어간다는 말이죠. 굴절은 F8 정도인데 이 복합계는 F가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스피스를 사용하는 무리가 없겠지만 다른 액세서리는 F수가 길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용 액세서리를 만들자니 사용자에게 이중 구매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초점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주경을 움직이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주경은 반사계급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초점거리가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단점이 나옵니다. 주경을 움직이다 보니 주경이 생각대로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상하 좌우로 흔들리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경을 움직일 때 주경을 움직이면 상이 흔들리니까 잠시 멈추어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러 쉬프트라고 하는 복합계의 고질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정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정판은 두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보정판을 도너츠 모양으로 판에서 빛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구면 수차를 제거한 슈미트 카테그레인 방식과 오목하게 휘어져 빛을 외곽 쪽으로 꺾어주어서 구변 수차를 제거한 막스토브 방식입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슈미트 방식은 보정판을 만들기 어려워 가격이 비싸고 사경차폐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막스토브 방식은 보정판을 제작하기가 쉬워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경차폐가 슈미트 방식에 비해 낮습니다. 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코마 수차가 슈미트 방식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의 만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굴절식은 뛰어난 콘트라스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10인치를 기준으로 보면 고급 기종을 기준으로 굴절식은 약 1억, 반사식은 200만원, 복합계는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굴절식 대구경을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인치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5인치로는 저 멀리 있는 딥스카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행성들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을 주로 보시고 사진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굴절식을 사용하십니다. 반사계는 두말 필요 없이 대구경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죠. 저 멀리 있는 딥스카이를 보고 싶다면 선택은 하나, 반사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경차폐로 인한 빛선실, 콘트라스트 저하, 광축이 잘 틀어진다, 유지관리가 어렵다 등등인데 그 모든 단점을 대구경이라는 한마디로 다 덮어버립니다. 복합계의 최대 장점은 짧은 경통입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면 상대적으로 경통이 짧은 복합계가 유리하겠죠. 이 세 가지 방식의 만환경 중에 나에게 맞는 만환경은 어떤 방식인가? 사게 되면 어떤 만환경을 사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어디서 관측할 것이냐? 집 근처 공원에서 할 거다 하면
대구경은 필요 없죠. 어차피 대구경을 사용해봤자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굴절개 소구경이면 됩니다. 그럼 멀리 나가서 보겠다 하면 이동수단은 무엇이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동수단에 실을 수 있는 크기 이하의 장비로 구매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지금 한 1년 넘게 고민 중입니다. 대구경을 사고는 싶은데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관측을 할 수 있을까? 체력이 딸립니다. 그렇다고 소구경을 사기에는 대구경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가 않고요. 많은 경을 구매하실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많은 경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